자, 이번에는요, 페이지 171페이지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대한 전부 다 각기전투야. 그 각각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서부터는 연관성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서부터는 제가 틀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원을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서부터 군데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단원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가치의 삼면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쳐볼게요. 재화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밑줄. 그러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가치를 가격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화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즉 화폐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경제적 가치라고 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3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방식이란 얘기는 3가지 방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 그러면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봐요. 자, 우리 손에 땅이 있어. 대지가 있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땅을 그냥 땅으로 갖고 있는 게 돈이 될까? 아니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돈이 될까? 건물을 짓는 게 돈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쓰는 돈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해.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니?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니? 이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들어갔는가 알아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그럼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임대할 목적으로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을 지어서 판다면 어디 가서 팔아야 되겠어? 부동산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시장에 가서 나 같은 건물은 얼마에 거래가 돼요? 라고 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10층짜리 건물이고 몇 평형이다 그러면 가격을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10층일 때 평당 70평이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어디 가서 내 부동산을 비교한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가서 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시장성은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야.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얼마큼 임대 수익이 나오는가, 또 이 가격은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잖아. 이것을 우리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3가지 방법을 우리가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에 만들었니? 원가 방식.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에 팔리니? 비교 방식.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얼마의 수익이 내니? 수익 방식.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게, 자, 여기 봐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자, 감정평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뭘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화폐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슨 가치라고 한다고요? 시작!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3가지. 뭐 시작!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얼마큼 수익을 내니? 그래서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 있다.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 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 감정평가를 할 땐 틀을
딱 잡아놓고 거기 내용 줄거리를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안 잡아드리니까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간지를 감을 못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틀을 딱 잡아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가 방식,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을 왜 따지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보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정평가의 몇 방식이란다? 3방식이다. 3방식이라는 얘기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따져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방식을 먼저 보고 또 비교 방식에 대해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을 보는데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단 가액으로 따져보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임대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왜 이런 경우 있잖아. 건물도 내가 쓰려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뭐 하려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자 해서 이것을 가액에 중점을 두자는 사람과 임대료의 목적을 두자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가액과 뭐라고요? 시작! 임료. 또 가액과 뭐라고요? 임료. 이런 형태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목적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팔아먹을 목적이다. 가액. 그럼 내가 팔아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임대할 목적이다 하면 임대료가 나오는 걸 따져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방식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을 세분화했을 때 우리가 지금 6가지가 나왔잖아. 그치? 원가법에 두 가지, 얘네들 두 가지니까 6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액 중에서 뭐에 관련된 거? 토지에 관련된 것을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됐다? 7가지 방법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방식 7방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서부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이 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또 임료에 대해서 구해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가액에 대해서 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원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원가법이 뭐냐? 얼마 가지고서 부동산을 만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가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가법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 적산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적산 가액이다 이런 얘기도 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임대료잖아. 그러면 이 원가 방식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임료란 얘기는 임대료의 줄임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산 임료라고 해. 그래서 가액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임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가액과 임료의 적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을 빼준다고요?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것을 우리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자,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을 빼준다고요? 감가 누계액.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요 과정이 있죠? 요거 빼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뭐 한다? 수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가법에서 잠깐 볼게요. 자, 원가법의 정의 개념이 자, 원가법이 뭐니? 라고 하는 개념의라고 나온 거 있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아까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감정평가에 대한 용어,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온다 했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 감정평가에 뭐라고 했어? 의의나 뭐 우리가 개념 같은 거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그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얘야. 그래서 아까 제가 216페이지에 보게 되면 1번서부터 몇 번까지 15번에 있는 거 꼭 좀 봐달라 했지? 그럼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원가법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한다라고 216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우리가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출제자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출제하려면
출제하는 그 방에 호텔에다가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을 가다 놔. 진짜. 알겠죠? 가다 놓고 그 안에다가 시중에 있는 교재, 기본서 이런 거를 다 갖다 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중에 있는 부동산 학개론이다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 교재를 다 갖다 놔. 그리고 거기다 뭐를 갖다 놓냐면 규칙과 법을 갖다 놔. 그러면 출제자들이 어느 거를 볼까요? 기본서를 출판사에 있는 책을 볼까요? 아니면 규칙이나 법을 볼까요? 기출이나 법, 이 규제나 법을 봐요. 왜냐하면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뭐가 출제됐다더라 하게 되면 뭔가 커넥션이 있는 줄 알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검찰에 송부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법이나 이런 그 법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감정평가 규칙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거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규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본서나 교재를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꼭 좀 읽어요. 그거 규칙 하는 거.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자고요. 원가법은 뭐라고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원가법이 뭐야? 그러면 개념의의가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구하는 방법은 무슨 법? 원가법.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산 임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적산이란 뜻은 뭐냐 하면 쌓을 적자, 누적 적자거든요. 계속 누적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산 임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뭐하고 곱하고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뭐한다?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래요? 216페이지 제 말이 거짓말인가? 216페이지 한번 봐요. 자, 216페이지 부록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적산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찾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안 보고 있잖아요. 저 말이 맞는 거 한번 봐요.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 재경비를 가산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적산 임료는 여기 필요 경비를 더해야지만 된다 했잖아. 근데 이것을 가산하는 말을 공제한다. 이렇게 쓱 바꿔서 나와. 그게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내용을 볼 때 어떻게 한다?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특히 더하고 빼는 거 있잖아. 그 문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일단 제가 틀을 먼저 잡아 드릴게요. 원가법하고 적산법이 뭔지. 알겠어요? 자, 원가법은 뭐야? 가격을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얘는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은 적산 가격을 어찌 구한다고?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감가 수정을 하는 게 원가법이야. 그 다음에 적산 가격은 어떻게 구하니? 그랬을 때는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을 빼준다고 그랬어? 시작.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임료는요. 자, 적산 임료는 시작.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뭐하고? 곱하고. 알겠어요? 자, 무엇을 더한다고? 필요 재경비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야.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럼 내가 얼마 정도는 벌어야 되고 싶은 게 있잖아. 그게 기대 이율이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 10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은행에 가면 3%밖에 돈이 안 된대. 근데 자,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30%가 남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선생님 어디다 투자하겠어? 30% 임대 부동산에 투자할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근데 우리가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떤 게 있어? 수도꼭지가 망가지거나 뭐 이런 거 관리인들 급여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필요 재경비라고 해.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적산 임대료다 또는 적산 임료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요 내용서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다 오늘 확실하게 잡아줄 거니까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교재 페이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제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고 나온 표 보이시죠? 밑줄 좀 긋게요. 비용성 하고요. 그
두 번째 분이 투입된 비용이라는 말 밑줄 좀 그어주세요. 투입된 비용은 뭐야? 쓴 돈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 썼니? 라고 하는 것을 무슨 법? 원가법에다 밑줄. 원가 방식에다 밑줄. 시장성에서는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밑줄. 그 다음에 비교 방식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수익은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에다 밑줄 그시고요. 무슨 방식? 수입 방식. 그 다음에 3방식 7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평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와 7방법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무슨 법? 원가법. 임료에 대해서 구하는 거 무슨 법? 적산법.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원가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적산법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적산법. 원가법, 적산법. 어차피 원가 방식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법에 대해서 가액을 구한다 그러면 적산가액.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한다? 적산임료다.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장성에서 보게 되면 가액, 임료 이건 좀 이따가 우리 보는데요. 아예 다 적어버릴까? 자, 가액에 대해서 구한다. 그럼 가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래할 때 있어서 사례에 대해서 비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임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임대료 즉 임료 뭐라고 한다 시작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좀 이따 제가 공식 같이 적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보면 사례 가격 사례 임료의 사시지계면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가액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이 토지에 대한 거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요. 토지의 가격은 우리가 개인의 사유의 재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의 가격을 정해줘야 국가가 재산세라는 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땅값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그 땅값의 가격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액에 대해서 구할 때는 항상 뭐에 의해서 구하게 된다. 시작.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뭐에 대해서 시작.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여기 좀 이따 우리 이거 공식은 이따가 적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익을 얻었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액이라고 하는 것과 임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먼저 볼게요. 제가 얘네들 우리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중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제일로 시험 비중이 제일 크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비교 방식도 이론도 나오지만 얘는 거의 다 무슨 문제로 나온다?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입 방식은 물론 계산 문제도 있지만 이론 문제로 나오지만 이론이 독단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추가 지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감정평가에서 공부하실 때는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어서 공부하라고요? 원가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수입 방식은 제가 먼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네들 들어가기 전에 수입 방식. 자, 수입 방식은 가액과 뭐가 있다 했죠? 임료라는 게 있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자, 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수익 뭐라고 나와 있어? 환원이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나왔어? 분석이라고 나왔지? 그래서 얘네들은 맨날 얘 가지고 장난을 쳐. 가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수익 분석이다. 임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수익 분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가액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석이다라고 해. 틀렸지? 네. 왜 착각을 하냐면 분석 그러니까 뭔가 분석, 투자론에서 분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가액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가액은 뭐라고 한다고? 환원법이야. 그 질문. 자, 이제 정확하게 좀 틀 좀 잡아야 되겠어요? 환원 그러면 생각나는 거 한번 끄집어낼게요. 환원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미래에서 현재를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하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 다음에 나눈다 곱한다.
오케이.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 잠깐만 봐요. 우리가 이 환원법은요. 무슨 가치를 구하는 거야? 시작.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 무슨 가치? 시작. 현재 가치. 얘는 가액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가격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래에서 어디 뭐를 구한다고? 시작.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런 게 가액이야. 그러면 선생님 임대료에 관련돼서는 뭐가 분석하는 겁니까? 라고 나오는데 그 임대료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수익 분석법은 이렇게 돼 있어. 교재 페이지 어디 있냐 하면요.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자, 오늘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예요. 자, 교재 페이지 191페이지. 자, 교재 페이지 191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수익 분석법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밑줄 좀 거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업 부동산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다 밑줄 좀 거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임대하는데 필요한 재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라고 해놓고 그 박스 밑에 보니까 순수익과 뭐라고 그랬어? 필요 재경비를 가산했어? 차감했어? 가산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야. 즉 우리가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 맞아?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임대 수익이 나오는데 임대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도 빼고 우리가 순수한 소득을 계산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총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과 무엇을 더한 거다? 시작. 필요, 재경비를 다 더한 게 총 소득이지? 그래서 우리가 경비를 빼면 순수한 임대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것을 따져보는 게 수익 분석법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수익 분석법은 환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우리가 앞전에 투자론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네. 그럼 얘는 할인법이야, 비할인법이야? 할인법이지?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있어?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수익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하는 할인법으로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또 수익 분석법에서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지문에. 그럼 틀리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문에서 틀리고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봐요. 자,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할인하는 방법은 누구라고 그랬어? 시작. 수익 환원법이야. 지금 요 단어 안에 방법에서 지금 가르쳐 줬잖아. 제가 환원 그러면 무슨 가치를 반영한 거야? 시작.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하는 거야. 그럼 질문. 자,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과학적이야? 과학적이란 얘기는 쉽게 이런 얘기야. 정확도가 있다. 또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시험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 다음 수익 방식에서 자, 과학적이면서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다. OX. 5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기출지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것은 수익 분석법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감정평가를 모든 수험생들이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아. 그래서 쉽게 냈는데 오히려 그 지문을 틀리고 나와서 감정평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테마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요거 수입 방식에서는 물론 그게 디테일하게 공식도 대딱 많아. 이 안에 그거 다 날려버릴 거야. 실제로 나오면 틀리고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하려고 20가지의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얘네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럼 정리할게요. 환원법은 뭐를 구하는 거야? 시작. 가액. 가액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가치를 구한다고? 시작.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수익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를 분석한다는 거야? 임대 수익을 분석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임대료는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알겠죠 이거? 그러면 얘네 둘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시험 지문에 얘네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얘네들 가지고 틀어버리니까 이거 뭐지? 하고 엉뚱한 지가 알고 있는 거 찍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여기서 이론 문제 나오는 거 얘네들 가지고 나오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자, 수입 방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원가, 비교, 수익에 대한 거 설명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 대상이라고 나왔지? 거기다 별표 3개 좀 쳐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시냐 하면 얘가 바로 가격 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가격 공시라는 내용이 나와. 좀 이따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격 공시를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알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때 가격을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거기에서 3가지가 나와 있어. 뭐뭐가 있어? 시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고 3가지 나온 거 있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흩날린다고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 왜? 얘가 가격 공시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좀에 건국이에 선행하세요라는 거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거기다가 한번 봐봐. 원가 방식에 보면 건물에다 밑줄 좀 그어보세요. 건물. 걷어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 수입 방식을 잠깐만 보시면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밑줄. 자, 질문. 임대용 부동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용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쓰는 거, 남한테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 그럼 또 질문. 그럼 이제 임대용은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럼 부동산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라고 배웠어? 토지와 건물이잖아. 맞아? 그러면 질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건 맞는 질문이야? 틀린 질문이야? 틀렸어. 왜? 용도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뭐냐? 원가 방식에 있는 건물 나와 있지? 이건 내가 스스로 쓰는 거야. 내가 스스로 사용할 때의 건물은 어떤 거야? 원가 방식.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물을 원가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임대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벌자는 거야? 돈을 벌자는 거니까 수입 방식 맞지? 그래서 분명히 건물인데도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일 때는 무슨 방식으로? 수입 방식으로 해야 되고, 알겠죠? 그냥 건물일 때 내가 이익을 보거나 이런 목적이 아닌 건물일 때는 무슨 방식? 원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건물, 구축물 밑줄 한번 가볼까요? 자, 물어볼게요. 구축물은 어떤 게 구축물이에요? 그냥 구축물 외워버리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우잖아. 자, 여기 봐요. 구축물은 이런 거야. 주차장. 알겠어요? 주차장,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데 거기다 뭘로 하지? 공구리 치지? 콘크리트, 공구리가 아니라. 맞죠? 콘크리트 쳐놓지? 왜냐하면 이게 있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세법에서 배웠으려나 보는데 그냥 내가 대지를 갖다 보유하고 내가 땅을 샀어. 근데 2년 안에 내가 건축 행위를 안 했을 때는 투기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두들겨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가끔 가다 보면 시내 땅인데 그냥 놀리고 있지? 그럼 뭐라고 해? 나 같았으면 건물을 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나가잖아 가끔. 걔가 바보가 돼서 안 짓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 나중에 투기라거나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면 중과세 행위를 막으려고 뭘 한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를 친 거야. 그럼 콘크리트를 딱 치는 순간 아, 얘는 건축 행위를 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면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주차장으로 하려면 거기다가 그냥 매는 거는 아니야. 알겠죠? 거기다 뭐를 쳐놔야지만 중과세를 면한다고 그랬어. 그거를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해. 그 다음에 왜 회사 앞에 보면은 왜 돌담들 세워놓고 펜스 쳐놓은 거 있지? 이런 것도 다 구축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구축물이 뭔지 이제 감 잡았죠? 주차장이나 돌담, 이런 펜스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축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기계, 선박, 항공기, 기구, 그 다음에 조성지하고 매립지에다 밑줄. 질문. 조성지하고 매립지는 뭐야? 완벽한 토지라고 할 수가 없지. 즉 얘는 소지다, 원지다 여기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얘는 또 질문. 성숙지야, 미성숙지야? 우리 아까 1교시 때 배웠어. 그러면 얘네들은 부지로 만들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거기다 땅도 흙 같은 거 부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용성이다 이렇게 해서 원가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질문. 토지는 어디에다 해야 돼? 토지는 완벽한 토지지. 건축행위를 바로 할 수 있는 성숙지지.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야? 원가 방식이 아니야. 그럼 어디라고 그랬어? 비교 방식이 있는 거야. 바로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사고 팔 수 있잖아. 맞지? 시장에다가 갖다 팔 수 있잖아. 토지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하지만 뻘 같은 것은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 부지로 만들려면. 맞지? 그래서 조성지나 매립지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 했어? 좀에 이런 얘기가 뭐야? 조성지, 매립지 이런 얘기지? 건국이의 건자는 건물, 그 다음에 구는 구축물, 기계는 기계, 맞아요? 그 다음에 선자는 뭐야? 선박, 행은 비행기 행,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행하세요 이렇게 해놨지?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방식? 원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격 공시에서 뒤에 나와. 페이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페이지 193페이지. 193페이지 찾았어요? 193페이지에 오게 되면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나왔지? 거기 봐봐. 자, 거기 보면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3번에 보면 건물 해놓고 무슨 법이라고 나와 있어? 원가법 나와 있지? 찾았어? 그 다음에 거기 산림목, 과수원 쭉 나와 있지? 자동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보통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추려놓은 게 그 표야. 다시 돌아와서 171페이지 3번에 보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 나온 거 있죠? 그 머릿속에 담아볼게요. 다시 같이 해봐요. 쪼매 시작. 쪼매 건국이에 선행하세요.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가요. 자, 비교 방식은 토지나 아파트, 상가, 과수원, 염전, 동산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토비, 아동과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그러면 토는 뭐야? 토지. 비는 비교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비는 뭐라고요? 비교 방식. 아는요, 아파트. 동은 동산. 과는 과수원. 자는 자동차.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토비 아동과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걔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제가 임부 광어라고 해놨죠. 임부는 임대용 부동산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다시 임부는 뭐라고요? 시작. 임대용 부동산. 자, 임대용 부동산과 광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 어는 어건 같은 경우일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 바로 수익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거 가격 공시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좀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거기 보면 172페이지 나온 거 있죠.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방식의 이론적 근거상의 문제점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이론으로 나오니까 잠깐 좀 훑어보고 갈게요. 삼면 등가성의 가치 해놓고 가로 열고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서로가 뭐하다고 나와 있어요? 같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뭐라고 그랬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다 밑줄.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시장론을 배울 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완전과 불완전에 나눈 것은 뭐 때문에 나눈 거예요? 그렇지. 정보 공개가 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다. 시작.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공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또 질문. 얼마나 공부했는가 물어봐야지. 자, 잘 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당 효율적이지, 할당 효율적이다. OX.
O야. 할당 효율적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할당 효율적이라고 해. 틀리면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럼 또 물어볼게. 자,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자,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것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 한다. OX. 자,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OX. O야, O. 효율적 시장 우리가 옛날에 배웠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장이 있어?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잘 봐요.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 우리 옛날에 지금 방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해 안 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놨어.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런데 이래서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일이 하나 가격이 똑같이 나와.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해도 됐었어.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시장은 무슨 시장? 부동산 시장이란 말이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정보 공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보 공개가 안 된 시장이라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그렇지.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야.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제가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공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어. 그래서 무슨 이윤이 발생을 해?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게 뭐냐. 이런 부동산에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초과이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리 계산하나 초과이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다 뭐해? 틀리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아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같게 나왔다 했잖아.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근데 이리 계산하나 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초과이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틀어져 버려. 다 틀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보자는 거야? 가격을 알아보자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세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 가격이 서로 간에 뭐 하다 그래서 다 틀리다 했지? 그래서 이 틀린 가격을 따져보니 우리가 시산 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산 가격이 뭐냐 하면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 불일치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시산 가격이 뭐냐? 얘네들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 금액을 우리는 중간 과정의 평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시산가액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준비된 가정에 있는 금액이야.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뭐를 시켜야 돼? 일치를 시켜야 되겠지? 누구 시작. 원가 방식. 걔네들을 일치시켜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일치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시산가액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가지고서 우리가 일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시작. 중간 과정의 평가 금액인데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얘를 최종 평가가액이다 라고 해서 말장난을 치는 게 우리가 과거의 기출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나 의의나 개념의 시산가액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얘는 최종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시작. 중간 과정.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의 금액을 뭐 하기 위해서 시작 일치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준비해 놨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일치를 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겠지. 맞아요 이거? 그래서 그 일치하려고 원가 방식, 비교 방식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구하는 거야. 개념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 시산가액은 중간 가정은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일치를 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거지? 그럼 얘는 최종 평가야? 아니면 중간 가정이야? 중간 가정의 평가 금액이야.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얘 뭐라고 그랬어? 시산가액은 중간 가정이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자, 우리 시장은 부동산은 불완전이라고 그랬어? 완전이라고 그랬어? 불완전이라 했지. 그러니까 얘네들 셋 다 일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하나만 배워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시장이 부동산은 정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내용을 밑줄 긋고서 들어가자고요. 1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밑줄 걷어요. 그리고 끝자락에 보면 가치가 불일치하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럼 여기서 가치가 불일치한 것은 누가 불일치한다는 얘기일까? 그러면 시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여기 가치가 불일치하다는 얘기는 누구가 불일치하다는 것이 시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 일치가 안 해. 그럼 왜 일치 안 하는데? 그러면 시작. 부동산은 무슨 시장이기 때문에 시작.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불안정 시장인데 왜 일치가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정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이윤이 발생하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 근거에 대한 줄거리를 쭉 알아야지만 내가 이해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기식은 오래가지 못해. 이 흐름을 맥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봐봐.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런 얘기가 나왔지? 2번. 자, 감정평가의 사용 방법에는 하고 끝자락에 보겠습니다. 최종 평가액으로 확정되기 전이라고 나와 있지? 자, 중간 가정의 가액을 뭐라 한다고? 시상가액이라고 나온 거 있어? 그다음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시상가액을 최종평가액이다 하면 틀려. 무슨 금액이라고 그랬어? 시작. 중간 가정의 평가 금액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상가액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 왜? 원가성, 비교성, 수익성이 안 맞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은 왜 그러냐? 정확성과 적절성과 뭐 자료의 양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조정 자료라고 나온 거 있지. 그 조정 자료 중에서 확인 자료에다 네모 박스 좀 하나 좀 쳐줘요. 질문. 여기서 확인 자료는 어떤 것을 확인 자료일까?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손님이 나중에 자격증 따서 중개업소 할 때 손님이 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몇 번째요 물어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을구란의 소재자 집주인이 누군가, 그 다음에 지분율이 몇 %인가,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가, 이거 보고 나서 거래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확인 자료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인이나 사례는 이제 우리가 그 이유,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의 비용 접근법이다 밑줄. 자,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밑줄. 자, 아까 제가 원가 방식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시작.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어. 그럼 물어볼게. 원가법은 가격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임료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는 시작. 적산법이야. 자, 이게 구분이 서야 돼, 이제. 자, 이런 상태에서 밑줄 좀 가볼게요. 원가법 밑줄.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란 말 나와 있지? 거기다 동글뱅이 좀 해놓고 별표 좀 쳐놔요. 앞으로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항상 기준 시점이야. 누가 뭐래도 기준 시점이야. 알겠어요? 근데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축 시점 이런 건 다 틀려. 자,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작. 기준 시점이야. 아주 중요해.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거기다 밑줄 제조달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하여 뭐를 구한다?
가액을 구하는 거. 그 가액을 우리는 적산 가격이다 또는 적산 가액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밑에 그러면 원가법으로 하는 대상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건국위에 선행하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원가법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러면 그 네모 박스 1,000원 공식 나와 있죠? 그게 제가 여기 칠판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 이 빼주는 과정을 뭐라 하고? 감가 수정이라 하고, 그 뺀 그 나온 금액을 우리는 적산 가격이라 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알겠죠? 공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우리가 이 원가 방식의 장점이 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줄,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에다가 밑줄 좀 그어주세요.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 그 다음에 또 가로 열고 시장성 및 수익성이 없는 이라고 해놓고요. 가로 닫고. 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건물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원가법일 때 건물과 임대용 부동산에도 건물이 들어가지? 그러면 아까 내가 원가 방식에 있는 건물은 뭐라 해서 내가 사용하거나 내가 뭐 하는 거야? 수익이 없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이 건물, 여기 원가 방식에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라고 했어? 시작. 공공용이나 공익용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쓰는 거야? 지금 공공용이나 공익용이라고 그랬잖아. 누가 쓰는 거야? 국가가 쓰는 거잖아. 그런 건물일 때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런 거일 때는 무슨 법으로 감정평을 한다? 원가법으로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익이 있어 없어? 국가가 쓰는 거는 수익이 없잖아. 국가가 쓰는 건물이 수익이 있어?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가 방식으로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개념도 모르고 그냥 달달 외우면 안 돼. 그래서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공공용이나 공익용 부동산 수익이 없는 건물일 때는 무슨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원가법으로 한다는 거. 그 개념이 서야 돼. 그럼 단점이 뭐요? 그랬더니 수익을 구하지 못하지 당연히. 그게 단점이야.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시험 문제에서 제가 지금 이제 원가 방식 여기 잠깐 이제 펜 놓으시고 또 설명 좀 들어볼게요. 자, 원가 방식에 보니까 제가 지금 원가법하고 적산법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 원가법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제일 복잡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적산 가격은 어째 구한다고 그랬지? 시작.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거라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궁금증이 들어가야 되거든. 제조달 원가가 뭐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가법에서, 알겠습니까? 제일 물어보는 이슈가 바로 뭐냐면 제조달 원가야. 그래서 얘가 이론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지금 체계를 잡아준다 했어. 제가 지금 틀을 딱 잡아놓고 뭐가 중요한 건지 쭉쭉쭉쭉 나간다 했죠? 그럼 여기 잘 봐. 제조달 원가가 뭐야? 서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재조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지? 우리나라 말로? 다시 뭐 하는 거?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자, 이 단어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해. 다시 재조달이 뭐야? 그러면 다시 만들어 줄게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무슨 시점에? 항상 무슨 시점에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지. 신축이 아니야. 기준 시점이야. 항상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항상 기준 시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지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야. 자, 신축 시점에 내가 자 건물의 가격을 안다면 거기다 감가 수정을 하여 감정평가를 한다. OX. 틀렸어. 알겠어요? 그 취득가액이라든지 내가 과세표준의 금액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면 안 돼. 알겠어요? 감정평가는 무조건 무슨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하는 거야. 무슨 시점에?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제조달 원가는 뭐요? 그러면 동일한 재료와 알겠습니까?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런 얘기예요.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시작. 제조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제조달 원가야. 무슨 시점에?
그렇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 제가 지금 핵심 서브를 딱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제조다 원가가 뭐야? 그러면 시작.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뭐라고 했어? 시작.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오케이.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제조달 원가야. 그러면 이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구해요? 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복제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체 원가가 나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복제 원가는 뭐고 자 대체 원가가 뭐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 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 봐봐. 복제 원가는 복사한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대로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최근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근 부동산 또는 신축 부동산은 최근에 지어진 거니까 설계도라든지 재료 이런 거에 대한 명세서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근 부동산에 해서 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근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바로 복제 원가다. 이런 거야. 그래서 최근 부동산에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자료로 우리가 다시 재조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근 부동산에 적용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재조달한다고 그랬어. 그럼 대체 원가는요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오래된 건물은 뭐냐 하면 자 이것은 설계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동일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슨 원가 방식으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고요? 대체 원가를 한다. 대체 원가, 대치 원가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얘는 오래된 건물. 즉, 재료라든지 현재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그런 디자인도 구할 수가 없어.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원가 방식을 한다? 대체 원가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 그럼 우리 선생님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돼.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시험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 가지고 틀어버릴 거야. 자, 여기 봐. 최근 부동산에 대해서 복제 원가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뭐 구하는 거야?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얘 구하는 거야, 지금? 어?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 글쎄요. 이러면 안 돼. 자,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몇 가지? 두 가지. 자, 신축 건물이고 오래되지 않은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구한다? 시작. 복제 원가 방식이야. 그 다음에 오래된 건물이고 자료도 없어. 그럴 때는 어떤 방식? 대체 원가 방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를 다 고려해야 돼. 자, 이 말이 중요해. 다시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건물, 재료, 원재료, 땅 이런 것들이 있죠. 순수한 거,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는 얘기는 설계, 디자인, 설비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지 지금? 감가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다 고려해. 알겠죠? 그런데 이 대체 원가는 문제가 뭐냐? 오래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재료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뭐만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해. 얘는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지고 장난치는 애가 얘야.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조달 원가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은 이거야. 다음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에서 대체 원가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모두 고려한다. OX? X야. 지금 들어서 알잖아. 근데 이런 지문들은 흩날리기 때문에 다 틀린단 말이야.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 선생님 지문에 머릿속에 담는 것도 지금 6과목을 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내 말 틀리지 않았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집어주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건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담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중요해. 대체 원가는 무슨 감가를 고려한다고?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 외부 환경만. 알겠어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제조다 원가에서 장난치는 게 바로 얘야. 두 번째 장난치는 거. 제조다 원가에서 나오는 거 엑기스는 내가 지금 설명한다 했어. 그럼 여기 봐봐. 자,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 제조다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설계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 감정평가는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불규칙적인 거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질문. 감정평가의 금액은 호황과 불황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OX. 틀렸어. 호황과 불황은 불규칙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감정평가는 안 돼. 그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 감정평가는 정상적인 수준에서 평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또 질문. 자, 시장 가치는 5억인데 금매로 인하여 4억에 팔았다면 이때 감정평가 금액은 4억이다. OX. X야. 얼마야? 5억이야. 그래서 우리가 4억의 금매로 내놨지? 그러면 정상으로 다시 돌리는 걸 그것을 우리는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거야.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감정평가는 어느 수준에서 감정평가하는 거야? 정상일 때를 기준해서 감정평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또 질문. 자, 봐요. 우리가 건설하는 사람은 자가건설이 많아? 도급건설이 많아? 내가 내 건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없지? 다 남한테 위탁을 주잖아. 그러면 그 위탁받은 사람은 공짜로 지어줘? 아니면 이익을 붙여?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내 건물 지을 때는 이익을 안 붙이잖아.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아? 자가건설, 도급건설. 도급이 많지? 그럼 아까 내가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어떤 경우야? 특수한 경우야? 일반적인 경우야?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할까? 제조다 원가를 구할 때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제조다 원가를 구할 때는 무슨 건설로 한다는 거? 시작. 도급건설로 한다는 게 기준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 등이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방금 설명해 준 거 있죠? 이런 기본 바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와.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이 도급건설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급건설은 그 안에 남한테 위탁하는 거지? 그 안에 이익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일반적인 관례잖아. 일반적인 관례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슨 거를 기준한다? 시작. 도급건설을 기준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됐어. 자, 제조다 원가가 뭐야? 서부터 정리 한번 합니다. 자, 제조다 원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제조다라는 거지?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에. 다 같이 시작.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다시 제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다시 제조다라는 방법의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 복제와 뭐가 있다 그래서 대체가 있더라. 맞아? 근데 복제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이런 거 지었을 때는 물리적, 기능적, 뭐를 감가에 대해서 다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되지만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이러잖아. 그래서 얘는 뭐만 고려해서 제조다 원가를 구한다고?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서 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 제조다 원가는 사실 그렇잖아. 내가 다시 제조다를 한다고 그러지만 새로 짓는 거야? 새로 지어서 뭐 감정평가를 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좀 잠깐 보고요. 우리 또 잠깐 맥을 좀 끊어 볼게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조다 원가 거기에 밑줄 좀 가볼게요. 기준 시점 현재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디자인을 제조달하는 것, 여기다 밑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제 사례를 보게 되면 2015년 2월 달에 신축에다 동글뱅이 해주고요. 신축할 때 10억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감정평가할 때는 신축 시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기준 시점이라 했지? 그래서 옆에 보니까 2018년 5월 현재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기준 시점이야.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원가? 시작.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게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얼마가 나왔어? 기준 시점 현재 12억 나왔지? 그것을 근간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담아. 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신축 시점의 가격, 취득가액이야? 아니면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야?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옆 페이지 넘어가서 복제원가 밑줄, 대체원가 밑줄 걷죠? 거기 보면 신규 건물이라고 하는 데는 밑줄 좀 거주시고요. 대체원가는 오래된 건물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능적 감가가 반영되지 않는다야. 거기에 X표 쳐놨지? 자, 다시 기능적 감가가 반영되지 않는다야.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 자, 오래된 건물처럼 적절한 자료 부족으로 에다 밑줄. 그래서 자료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감가만 고려한다고 그래서 경제적 감가만 고려한다. 그래서 박스표 밑줄 좀 거볼게요. 복제원가 왼쪽에 최근 부동산에다 밑줄. 최근 부동산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왔다? 시작.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모두 고려라고 써놓은 거 있지? 밑줄. 그 다음에 자 왼편 쪽에 대체원가 밑줄. 자 오래된 부동산 두 번째 줄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적 감가만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별표 3개. 쳤어요 지금? 뭐가 내가 중요하고 뭔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지금 제가 포인트 잡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봐봐. 그 구성에 보니까 자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표준적 통상의 부대 비용하고 표준적 통상 이렇게 나왔는데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자가건설보다는 누가 더 많다고 그랬어? 도급건설이 많다 했지? 그 안에는 이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무슨 건설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도급건설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거기 선생님 통상비용, 뭐 비용 이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냐고 보고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밑에 봐봐. 자, 4번. 도급건설로 통일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다 별표. 하고 밑줄. 그래서 자가건설과 도급건설 중에서 무엇을 기준한다 했지? 도급건설로 한다 그랬지?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4-1번에 보니까 토지라는 말 나와 있지?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것만 봤잖아. 맞지?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것은 자 물어볼게. 토지를 부지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소지나 원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소지나 원지는 뻘이잖아. 뻘에다가 어떻게 해야지만 부지로 만들 수 있을까? 흙 같은 거 퍼내야 되잖아. 그럼 그런 거 싣고 나오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맞지? 그게 바로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 소지 가격이라고 동글뱅이 좀 쳐줘요. 소지가 이제 뭔지 알지? 뻘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지에다가 표준적과 통상적 부대 비용이야. 질문. 그러면 토지의 가격에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이윤이 들어가 안 들어가? 토지에 지금 제조달 원가를 구하잖아. 맞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알겠어요? 내가 그랬잖아. 다 무슨 건설이 기준이라고 그랬어? 도급건설이 기준이라고 신나게 배워놓고 토지는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도급건설이 나 아주 흥분했어요. 자 다시 나 흥분했어 지금. 자 다시 봐봐. 도급건설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의 차이가 뭐야? 수급인의 이윤이잖아. 맞아? 그럼 토지를 만들 때도 당연히 위탁으로 했잖아. 도급건설 했으니까 당연히 이윤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자, 토지에 대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자가건설이야? 도급건설이야? 그 안에는 이윤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다음에 딴소리 하기만 해. 아주 그냥. 알겠죠? 잠깐만 넘겨봐요. 넘겨서 보게 되면 174페이지에 제조달 원가 산정마법은 그냥 읽어보시고 Q-1번 문제 나와 있죠.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전에 풀어줬던 문제예요. 별표 2개 쳐놓고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우리 감가 요인 좀 들어가는데요. 우리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